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유탐선 세계지리의 진짜고 민진웅입니다. 갑자기 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음정이 또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13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건조기후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고요, 오늘부터는 남아있는 기후 중에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13강 내용 진행하기 전에 일단 12강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요, 건조기후 및 건조지형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건조지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먼저 건조지형은 건조기후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지역의 특징 두 가지 정리하고 갔었죠. 첫 번째, 일교차가 크다. 그리고 식생이 빈약하다. 이 두 가지가 건조기후지역, 특히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작용 활발하고요. 그리고 식생이 없기 때문에 유수와 바람에 의해서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한다. 얘기해 보았었죠. 자, 이 유수와 바람, 이 두 가지 지형 형성 기구에 의해서 어떤 지형들이 형성되는지 정리해 두시고요. 침식 지형인지 퇴적 지형인지도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수에 의한 지형, 와디, 그다음에 플라야, 선상지, 바란, 바란이 아니라 바다까지 살펴봤었고요. 바람에 의한 지형, 사막포도, 사구, 그다음에 사구 중에 초승달 모양의 바란, 그리고 뭐 했었죠? 삼릉석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유수와 바람에 의한 지형 살펴봤고요. 사막화 현상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막화 현상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3번째 끌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끌림 어디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요, 우리 이미 살펴봤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살펴봤던 예멘이란 나라입니다. 우리 1강에서 예멘의 올드 사나 제가 소개해 드렸었죠. 지금은 여행 금지 국가여서 가기 힘들지만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멘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1강에 말씀드렸던 올드 사나를 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섬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섬은 예멘의 소코트라라고 하는 섬입니다. 예멘의 소코트라 섬은요, 예멘에 속해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서 240km 거리, 아라비아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소코트라 섬은요, 초대륙인 곤드와나 대륙이 분열되었을 때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과 폐쇄적인 지형 특성 속에서 동식물들이 독자의 계통적 진화를 이루어 예멘 본토나 아프리카 대륙과는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며 고유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기도 하며 2008년에는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코트라 섬 곳곳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 드라카이나 킨나바리는 우산 모양으로 빽빽하게 자란 가지가 특징입니다. 이 나무에서 채취한 붉은색의 진액이 용의 피처럼 붉다고 해서 용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연강 수량이 10mm만 되어도 생장할 수 있는 용혈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우는 아데나움은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부풀어 오른 형태의 줄기가 특징입니다. 8도 이상이 유지되면 계속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열대 지방에서는 정원에 이 아데니움을 많이 심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식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해변, 넓게 펼쳐진 사막, 그리고 깊은 협곡들 또한 소코트라 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안에 펼쳐진 높은 모래 언덕에서는 모래 썰매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멘의 소코트라 섬입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치 외계 행성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평상시에는 사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특이한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한번 가보면 그 특이한 식물들의 모습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티오피아의 그 산 국립공원처럼 이 소코트라 섬도요, 가이드 그리고 요리사를 고용해서 2박 3일 동안 소코트라 섬 일주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역시 어디에서나 캠핑, 야영을 하면서 다양한 소코트라 섬의 경관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역시 올드사나와 함께 지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젠가 여행 금지가 해제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코트라 섬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속에 이 사진들이 꼭 간직되면서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세계지리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째 끌림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은 13강 냉대 및 한대기후 지역과 빙하 지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건조기후와 마찬가지로요. 먼저 오늘은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다양한 빙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냉대기후부터 살펴볼게요. 자, 냉대기후 간단한 특징부터 정리해보죠. 냉대기후. 자, 일단 쾌펜의 기후 구분에 의해서 냉대기후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최한월 평균 기온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 미만인가요? 영하 3도 미만. 자, 이렇게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인 지역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달라붙죠. 바로 최난월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 바로 10도 이상인 지역이 바로 냉대기후가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숫자 3가지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18, 그리고 영하 3도, 10도.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어가는 지역들입니다. 이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는요. 지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식생의 분포 한계라고 죄송합니다. 수목이 되겠죠. 수목의 분포 한계. 자, 다시 얘기해서 수목이 자라려면, 나무가 자라려면 적어도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도가 넘어가는 냉대 기후는 나무가 자라죠. 그래서 수목 기후이지만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는 한대 기후 지역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무수목 기후죠. 그래서 수목 분포 한계가 바로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냉대기후는 다시 2개의 기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냉대이면서 1년 내내 수분한 건기가 없는 냉대 수분기후 나눌 수 있고요. 자, 다음 냉대기후이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이 건조한 냉대 겨울건조 또는 동계건조기후라고 부릅니다. 냉대 겨울건조기후. 자, 이 냉대 겨울건조기후에서 겨울철이 건기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대부분 이 냉대 동계건조기후는 이 대륙의 동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겨울철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냉대 겨울건조가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러시아의 동쪽에 엄청나게 규모가 큰 시베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기에 기온이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찬 공기가 집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온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고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교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로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냉대 겨울건조 기후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냉대 수분기후와 냉대 겨울건조 기후는 크게 기후적인 특성의 차이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전반적으로 이 기후들은 냉대 기후 지역이구나 이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기가 없을 경우엔 냉대 수분, 그리고 건기가 있을 경우 겨울이 건기인 경우엔 냉대 겨울 건조, 동계 건조 기후구나 이렇게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두 기후의 어떤 특성 차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냉대 기후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분포 보죠. 분포. 자, 분포는 우리 지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바로 냉대기후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냉대기후는 우리 냉대 겨울건조 기후와 그리고 냉대 수분기후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냉대 겨울건조 기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륙의 동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겨울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특히 시베리아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겨울철이 건조한 동계 건조입니다. 자, 반면 냉대 수분기후는요. 냉대 동계 건조 기후보다 더 넓은 지역에 발달하죠. 일반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많고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일단 냉대기후의 분포 지역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여기 서부 유럽 쪽은 냉대기후가 나타나지 않죠. 반면에 비슷한 위도의 동부 지역은 냉대기후가 나타납니다. 바로 편서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 서한 지역은 겨울철에 따뜻한 바람이 바다로부터 불어오지만 동안 지역은 차가운 바람이 육지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더 저위도부터 냉대기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유럽 지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부터 냉대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동아는요, 우리나라 북한 정도부터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5대5 연안 위쪽부터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남반구에 냉대 기후 나타나나요? 없죠. 자, 남반구에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데칼코마니 이렇게 접어 본다면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대략 위도가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육지가 없네. 따라서 냉대 기후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위도에 육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반구에는 대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이러한 냉대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냉대 기후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특히나 이 냉대 동계 건조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교차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이 바로 이 냉대 기후에 속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오미야콘이라는 지역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하 71.2도가 관측됐대요. 엄청나죠? 영하 71.2도.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겨울철에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영하 30도만 되면, 오늘은 좀 날이 풀렸네? 집 밖에 나와서 막 산책하고요, 막 호수에 들어가서 막 수영하고요, 막 물 몇 감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영하 30도는 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추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막 나시 같은 것만 입고 밖에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집안에 밖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영하 30도 정도만 되면 밖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하 70도 엄청난 추위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뭐 별들의 대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막 침이 튀길 때마다 막 침들이 막 얼음 알갱이로 변하면서 막 친구의 얼굴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막 재채기라도 하려고 치면 해취하면 침이 막 물방울처럼 변해, 얼음처럼 변해가지고 막 친구의 얼굴에 파바박 꽂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이컵에 있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공기 중에 뿌리면 공기 중에 이 물이 날아가면서 바로 얼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오미야콘이라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여러분들 영하 5도 10도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영하 70도랍니다. 거의 뭐 무감각해질 정도로 추운 거죠. 겨울철엔 이렇게 추운 이 지역이 여름에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름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겨울에는 영하 70도, 여름에는 30도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연교차가 100도 가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대 기후는 지구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냉대 기후의 분포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내용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분포, 주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 그리고 우리 대륙의 동안에서는 북한서부터 냉대기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5대5 연안부터 냉대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냉대기후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식생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지역은요, 수목 분포의 한계 거의 바로 위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보다 더 추워지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나무들이 여기에 분포하게 되는데요.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잎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침처럼 생긴 나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침엽수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냉대기후 지역이에요. 그리고 냉대기후 지역은 주로 온대기후와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온대기후 지역, 특히 이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이 온대기후 지역들의 특징은 다양한 나무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혼합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냉대기후가 나타난 시점부터 바로 침엽수림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남부 지역은요,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섞여서 자랍니다. 그래서 혼합림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점차 북쪽으로 감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침엽수가 점차 늘어나고요. 더 위도가 올라가면 침엽수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완전히 침엽수만 분포하는 이러한 식생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냉대기후 지역은요, 크게 남부 지역에서는 혼합림, 다양한 나무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으로 가면 침엽수림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거의 침엽수림만 분포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엔 침엽수림이, 단일 수종이, 그리고 남부 지역엔 다양한 나무들이 섞여서 자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식생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고요. 토양까지 연결해 볼게요. 자, 토양 이렇게 침엽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뭇잎과 이런 뭐 솔방울 같은 것들이 떨어지겠죠.
자, 얘네들은 우리 라테라이트 토양 할 때 했던 것처럼 이 박테리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열대 기후는 기온이 굉장히 높고 습해서 박테리아가 와 움직이면서 얘네들을 굉장히 빠르게 분해한다 그랬죠. 여기는 기온이 낮아요. 박테리아가 추워 서서히 이러한 물질들을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 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온이 되게 낮대요. 그러면 얘가 점차 발효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김치가 처음에 담갔을 때는 굉장히 뽀송뽀송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죠. 그러면서 익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늘한 냉장고에서 김치가 발효되면서 익어가듯이 얘도 서늘한 기후 환경 하에서 점차 발효가 되는 거죠. 김치가 익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발효되면 어떤 맛이 나던가요? 신맛이 나죠. 신김치, 묵은지, 짱짱, 묵은지. 야쿠르트, 요거트 만듭니다. 요거트 오랫동안 발효되면 시큼한 맛 납니다. 여러분들 막 상한 음식 먹으면 시큼한 맛 나죠. 바로 산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자, 얘네들이 오랫동안 지표면에 머물면서 일부는 분해가 되지만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여기서 산성 물질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발효되면서 마치 신김치의 그런 젖산 같은 산성 물질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영양분들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녹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산소랑 규소 같은 입자들이 여기에 집적되게 되면 회백생의 토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러한 토양이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이 토양의 특성 정도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회백색의 층을 갖는 이러한 토양을 우리는 포드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이 나뭇잎과 그다음에 열매들이 발효되는 거예요. 산성 물질이 배출되면서 이 토양 또한 강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 물질에 의해 영양분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되면 산소와 규소 같은 물질들이 여기에 집적되면서 회백색의 토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핵심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산성을 띱니다. 그리고 회백색이에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포드졸 냉대기후 지역에 발달하는 토양인데 산성이 강하고 회백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이 이제 침엽수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일 수용의 침엽수가 널리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을 일반적으로 타이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른쪽 여기 보면 회백색의 토층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약간 허여멀건색 나타나죠. 회색 비슷한. 이게 바로 회백색의 토층을 나타내는 그 포도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성을 띠고 회백색을 띠고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형성 과정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식생과 토양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자, 먼저 식생입니다. 식생. 남부와 북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남부에서는 다양한 식생들, 다양한 수목들이 섞여서 나타난대요. 그래서 호남림이라고 부르고요. 북부에서는 침엽수림이라고 하는 단일 수종만 분포합니다. 그래서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타이가라고도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는 침엽수 말고 다른 애들도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이 잎이 넓은 화렵수들은 사라지고 침엽수만 남게 되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토양. 이러한 냉대 기후 지역에는 포도졸이란 토양이 발달한다. 자, 핵심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강산성을 띠고요. 그 다음에 회백색을 띠는 이러한 토양을 우리는 포드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경제활동 볼게요. 자, 이 지역은요 기온이 어쨌든 굉장히 낮죠. 그리고 토양까지 척박하대요. 강산성이면 농작물이 잘 재배되지 않겠죠. 그럼 이 사람들 농사를 못 지을까요? 그래도 지어야겠죠.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을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좀 맛은 없어요. 좀 영양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게 생기니까. 자, 그럼 남부와 북부 중에 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농사는 기온이 높아야 일조량이 어느 정도는 풍부해야 농사가 잘 되겠죠. 남부와 북부 중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남부가 되겠죠. 그래서 남부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저로 다시 가보시죠. 자, 분필 가지고요.
자, 이렇게 남부에는 호남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북부 지역에는 침엽수림이 분포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그리고 포도조울 발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남부 지역에서는 나무를 없애버리고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빵집에서 파는 빵 중에 건강에 되게 좋지만 그 맛은 없는 별로 그냥 건강 때문에 먹는 이런 빵 있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호밀빵, 예, 호밀. 예. 맛은 없지만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죠. 밀이나 보리, 호밀과 같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그리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자라는 애들 재배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애들 갖다가 술을 만들어 먹습니다. 냉대기후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러시아의 유명한 전통술 바로 보드카 얘네들로 만든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그 지역의 기후 그리고 농업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랬죠. 지중해성 기후 포도 많이 재배되니까 와인 만들어 먹죠. 우리나라 쌀 많이 재배되니까 막걸리 만들어 먹죠. 여기는 보리, 밀, 귀리, 호밀 이런 걸 이용해서 보드카 같은 것들 많이 만들어 먹는 겁니다. 자, 반면 북부 지역은 침엽수림만 나타난대요. 그리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는 썩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침엽수림을 이용한 임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나무를 잘라서 펄프와 재질, 다시 얘기해서 종이의 원료를 만드는, 종이를 만드는 이러한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 타이가, 이 침엽수림은요,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숲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단일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자, 그럼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다양한 애들이 뒤섞여서 자라고 있어요. 내가 얘만 베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네? 전기톱 들고, 가서 훅 자르고, 다시 훅 자르고, 다시 에이, 안 해! 너무 힘들죠. 여러 애들이 섞여 있으면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오기도 힘듭니다. 쓰러뜨려봤자 나무들이 막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냉대기후 지역, 침엽수림만 분포한대요. 완전 땡큐죠. 붕! 파파박! 쉽게 목재를 채취할 수가 있겠죠. 단일 수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얘네들을 베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침엽수림은요, 굉장히 연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연질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연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가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기 때문에 가구나 선박 같은 거 잘 안 만들고 이러한 펄프나 재질 같은 것에 이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대기후 지역의 경제활동, 북부 지역은 임업 발달하고요. 남부 지역은 농사 짓는데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는 밀이나 보리, 호밀, 귀리 같은 것들 재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자, 경제활동 역시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남부 지역에서는 농사 짓습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 호밀 같은 것들 재배하고요. 북부 지역에서는 침엽수림을 이용한 임업 발달합니다. 자, 이렇게 임업이 발달하는 이유 단일 수종이고 그리고 연질목이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나 핀란드 같은 이러한 지역들은요, 넓은 타이가에서 다양한 목재들 그리고 다양한 펄프와 재질 원료를 생산해내는 나라예요. 대표적인 임업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침엽수림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냉대기후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한대기후로 가볼게요.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요. 한대기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후후후후후후. 자, 다음은 한대기후. 자, 1번 한대기후. 자, 우리 쾌편의 기후 구분에서 한대기후를 구분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냐면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도 안 되는 지역이 한대기후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대표적인 무수목 기후이죠. 무수목 기후. 그래서 우리 아까 냉대 기후에서 살펴봤지만 이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는 수목의 분포 한계, 성장 한계라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는 넘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추운 거죠. 그리고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최난월 평균 기온이 최난월까지만 쓸게요. 그래도 0도부터 10도 사이인 지역. 1년 중에 따뜻한 달은 영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아버리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툰드라 기후라고 부릅니다. ET라고 부르죠. 자, 반면 최난월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이 0도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꽝꽝 얼어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빙설기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빙설기후 EF라고 부르죠. 그래서 툰드라와 빙설기후로 나눠볼 수 있다. 얘는 그래도 짧은 여름에 땅이 녹지만 얘는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곳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분포 볼게요. 분포 그림으로 같이 보시죠. 자, 이 지도는 바로 한대기후 지역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냉대기후와 분포를 같이 표시해 봤는데요. 먼저 툰드라 기후 분포 볼게요. 자, 툰드라 기후의 분포, 여기 분포하네요. 그리고 그린란드의 해안 지역에도 툰드라 기후 나타나죠. 자, 여기는 바로 북극인데요. 북극에는 바다가 있죠. 북극해. 그래서 툰드라 기후의 분포를 간략하게 표현해 보라고 하면 북극해 주변에 분포한다. 대륙의 가장 끝쪽에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의 해안 지역에도 툰드라 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티벳 고원 툰드라 기후 나타나죠.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 그래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도 툰드라 기후가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빙설기후 대표적인 곳 여기죠. 여기 남극 빙설기후, 그리고 그린란드의 안쪽 여기도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포 ET와 EF로 나눠보죠. ET와 EF로 툰드라 기후, 얘는 북극해 주변, 그리고 그린란드 중에서도 그린란드의 해안가. 자, 그리고 EF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남극대륙, 그리고 그린란드의 내륙 지역.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사실 우리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빙설기후는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입니다. 따라서 이 한대기후에서 정말 중요한 기후는 요 ET, 툰드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툰드라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다음 세 번째. 한대기후의 세 번째 특징.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백야 현상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생소한 단어죠. 자, 우리 백야 현상에 대해서 학습하려면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갈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뺑글뺑글 돕니다.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태양의 주위를 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다가 여기 춘분때를 지나서 이쪽에 오게 되면 이때를 우리는 하지라고 부르죠. 북반구 쪽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북반구는 여름, 그리고 남반구는 겨울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뺑그르르 돌면 이렇게 남반구 쪽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를 동지라고 얘기하고요. 동지 때는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요.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뺑글뺑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도 하는데 지구는 또 뭘 하나요? 자전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뺑글뺑글 자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쪽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낮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 반대편에 있는 곳은 밤이 되는 거죠. 어둡죠.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뺑글뺑글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쪽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오면 낮이 됐다가 다시 뺑그르르 돌아서 반대편으로 가면 밤이 됐다가 다시 낮이 됐다가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낮과 밤이 바뀌는 이유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름과 겨울에 낮의 길이 달라지는 거 익히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낮의 길이가 더 긴가요? 여름처럼 엄청 길죠. 막 8시 반, 9시가 돼도 해가 떠 있습니다. 열심히 놀고 싶은데, 열심히 놀 수 있죠. 반면에 겨울이 되면 5시 반만 돼도 해가 져버리죠. 낮이 엄청 짧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채로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가상의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구가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뺑글뺑글. 자, 요 지점 한번 살펴볼게요. 요 지점. 자, 요 지점은요. 자, 지금 밤이죠. 밤이었다가
이렇게 난난난난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역시 낮이었다가 여기를 넘어가면 밤이 됐다가 다시 밤밤밤밤밤밤 다시 낮, 밤, 낮, 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낮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밤이 되는 거죠. 자, 남방구로 가볼게요. 자, 남방구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 요 지역 볼게요. 요 지역. 자, 얘가 밤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낮이 됩니다.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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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밤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남반구는 낮의 길이가 요만큼, 그리고 밤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하지 때,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 지역은 낮이 길고요, 밤이 짧습니다. 그리고 남반구 지역은 밤이 길고 낮이 짧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살펴보면, 자, 여기는 요 지역, 요 지점은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1년 내내 여기 위치하면 뱅글뱅글 아무리 돌아도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하루 종일 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면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그리고 적도 부근에 오면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졌다가 다시 북방으로 가면은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집니다. 낮, 밤, 낮, 밤. 그리고 완전 북극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하지 때는 북쪽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하루 종일 밤이고요. 낮,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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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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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다시 얘기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짐. 그리고 북극에서는 백야 현상이, 남극 쪽에서는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뺑글 돌아서 반대로 오면 이러한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북반구의 요 지역 낮, 그리고 밤이 됩니다. 낮보다 밤이 더 길죠. 반면 남반구에서는 낮, 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와서 동지 쪽에 위치하게 되면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북반구는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남반구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북극 쪽에서 극야 현상이, 남극 쪽에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북쪽으로 갈수록 이번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뱅글뱅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여름철이 낮이 더 길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낮, 밤이 되고 겨울철에는 밤, 낮이 되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밤이 더 길고 여름철에는 낮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위도가 높은 지역,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18시부터 쭉 태양의 변화를 살펴보면 태양이 지지 않고 다시 떠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뺑글뺑글 돌아도 하루 종일 낮이 되는 이런 백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백야 현상은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경우에도 백야 현상이라고 하지만 해가 요만큼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태양은 역시 빛나고 있죠. 미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밤이 되지 않는 경우, 하루의 모든 시간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는 경우에도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대 기후에서도 나타나지만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냉대 기후 지역에서도 이러한 백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한대 기후 백야 현상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도가 높기 때문이죠. 여름철에는 북반구에 백야, 남반구에 극야 나타나고요. 겨울철이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다음 본격적으로 기후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기후입니다. 툰드라 기후입니다. 툰드라 기후. 자, 1번 툰드라 기후는 ET죠. 자, 분포는 북극해 주변 그리고 그린란드의 해안 지역이라 그랬고요. 기온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부터 10도 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과 긴 겨울 갖고 있는 기후가 바로 툰드라 기후예요. 자, 여기에 식생 먼저 살펴볼게요. 식생. 자, 툰드라 기후도 역시 한대 기후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끼 같은 애들이 자라납니다. 자, 저기 잠깐 같이 가보시죠.
자, 왔다. 자, 이렇게 툰드라 기후는 나무는 자랄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이끼들이 바위에 달라붙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먹고 사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술록이라는 동물이에요. 얘는 이끼만을 먹고도 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식생 바로 이끼 그리고 짧은 풀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먹고 사는 술록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툰드라 기후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 주로 뭐하고 사냐면 이와 같은 생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잘 보면 집이 대충 지었죠? 뭔가 쉽게 부서질 것 같구나. 금방 부셨다가 다시 지을 수 있는 집이구나. 그리고 썰매에 이러한 진들을 싣고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들을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겠구나. 다시 얘기해서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목축하는 겁니다. 무엇을? 술록을. 그래서 이러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술록의 목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록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끼가 자랍니다. 나무는 못 자라지만 그래서 이끼를 먹고 사는 술록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이 술록의 유목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술록은요, 여러분들 루돌프 있죠, 루돌프. 루돌프가 사실은 사슴이 아니라 술록입니다. 처음에 이 동요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루돌프, 술록, 고 했더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으로 바꿨대요. 여러분들 루돌프를 사슴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록입니다, 술록. 그래서 아까 봤던 썰매 있죠, 이 썰매. 이 썰매를 끌고 다니는 술록의 모습에서 아마 이 산타클로스 그리고 루돌프가 나오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긴 뿔이 있죠. 썰매. 자, 그래서 술록은요 이렇게 툰드라 기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게 됩니다.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툰드라 기후 지역은 짧은 여름 그리고 긴 겨울이 특징이라 그랬죠. 짧은 여름철에는 이끼가 많이 자라나서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긴 겨울이 찾아오면 이 지표면의 이끼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술록이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긴 겨울에는 이끼를 찾아 이동하는 술록의 이러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바나 기후에서 동물들이 대이동했던 것처럼 툰드라 기후에서도 술록의 대이동이 나타납니다. 먹을 걸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같이 정리해 보죠. 자, 식생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살펴봅시다. 식생 주로 이끼류가 자라고요. 짧은 풀이 자라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 자, 그래서 이끼를 먹고 살아가는 술록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술록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하는 술록 유목 발달하고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살고 있는 이누이트들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물론 술록 데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사냥 많이 하죠. 바다 표범 사냥하고 다양한 물고기들도 잡습니다. 그래서 술록 유목과 함께 수렵, 사냥이에요. 그리고 어로 물고기 잡는 이런 활동들이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주요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특징.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겨울 동안은 기온이 굉장히 낮대요. 땅이 꽝꽝 얼어버리겠죠. 반면에 여름에는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표면이 녹아버리게 되겠죠.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하고요. 가옥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옥이 발달하는데요. 역시 그림으로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이누이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가 봐요. 엄청나게 껴있고 있죠. 자, 겨울에는 땅 전체가 꽝꽝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여름이 찾아오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겠죠. 그럼 지표면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열이 아주 지하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겠죠. 엄청나게 뜨거워지다가 점차 아래로 내려가면 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열을 많이 받는 지표면 부근은 녹아버리게 되지만 열이 상대적으로 덜 도달하는 지하, 이쪽 낮은 곳은 녹지 않게 됩니다. 여름에도 녹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태양이 다시 사라지면 얘가 다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양이 뜨면 녹아버리고요. 아래쪽은 여전히 녹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면은요.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엔 얼었다가 여름엔 녹았다가 겨울엔 얼었다가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토양층을 우리는 활동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 활동층 아래에는 아무리 여름이 되더라도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더라도 녹지 않는 1년 내내 얼어있는 토양이 발달하죠. 1년 내내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토양층이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은 짧은 여름철에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표면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활동층과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같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영구 동토층 1년 내내 얼어있대요. 비가 내리면 물이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얼음처럼 꽝꽝 얼어있기 때문에 물이 이 아래로 스며들지 못하겠죠. 비가 조금 내리더라도 물 자체가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아래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 위에 이렇게 곳곳에 습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영구 동토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 때문에 이 지역의 가옥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사진부터 보고 넘어가죠. 자, 이게 바로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모습입니다. 곳곳에 습지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이러한 습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짧은 여름에 풀이 자라나면 이렇게 술록이 이끼와 풀을 뜯어먹고 서식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이 되면 얼어버리겠죠.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가옥 살펴보죠. 자, 이렇게 땅이 꽝꽝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있습니다. 그 토양층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지표면 활동층까지 얼어버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 난방도 해야 되죠. 추우니까 음식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열이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겠죠. 그러면서 집이 막 흔들리고 붕괴되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에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겨울철에 얼어있는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활동층은 녹아버리겠죠. 얘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얘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집이 땅 안에 완전히 같이 얼어붙어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을 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지표면에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요, 영구 동토층까지 깊게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표면에서 띄워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봤었죠. 바로 고상식 가옥입니다. 똑같이 고상식 가옥인데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상식 가옥이 발달하고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상식 가옥입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떨어뜨려서 지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을 지나는 송유관, 석유를 운반하는 송유관도 이렇게 지표면에서 떨어뜨려서 지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표면에 바짝 붙여서 송유관을 건설하게 되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송유관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면에서 떨어뜨려서 송유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두 활동층이라고 하는 이 토층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옥 구조와 이 생활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툰드라 기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빙설 기후 정리해보죠. 자, 여기 마지막 정리하고요. 특징,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이 나타난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층, 1년 내내 얼어있는 층. 그래서 가옥은 고상식 가옥 나타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빙설 기후입니다. 이 F이고요. 자, 첫 번째. 얘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를 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 날이 별로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거주가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최근에 군사적인 목적, 그리고 자원 개발, 그리고 연구의 목적, 그리고 교통망 확충,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최근에 빙설기후 지역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빙설기후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요. 여기에 뭐 관련돼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얼음이에요, 눈이에요, 사람 없어요. 예,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대 지역과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오늘 배웠던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와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가다와 같은 기후 특성에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의 A부터 C에서 고르래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부터 볼게요. 자, A, B, C 세 개의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C부터 보죠, C. 자, C는 북극해 주변에 발달하는 기후네요. 얘는 아래다 적죠? 툰드라 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A와 B가 나타나 있는데요. A와 B 모두 어떤 기후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냉대고요. 얘도 냉대예요. 그래서 A도 냉대, 그리고 B도 냉대예요. 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B는 대륙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바닷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해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얘는 해안에 위치하는 냉대기후, 얘는 내륙에 위치하는 냉대기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죠. 자, 그래프에서는 최나널 평균기온과 연교차, 그리고 연강수량을 줬는데요. 우리는 일단 최나널 평균기온을 통해서 EF가 아니죠. ET입니다. 예, 툰드라 기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와 1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요 빨간색 가가 바로 ET가 되겠죠. 자, 그리고 A와 B는 똑같이 냉대입니다. 그래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얘는 해안, 얘는 내륙이에요. 자, 우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면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보다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바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두 지역 중에 연교차가 더 큰 나가 바로 내륙에 위치한 냉대기후 지역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다가 바로 A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의 기본 문제 3번입니다. 지도는 어느 식생의 분포도래요. 이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들입니다.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죠. 당연히 침엽수림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자, 결국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는 냉대 기후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밝은 회백색의 산성토가 나타난대요. 포도절이죠.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식생은 단순림이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연질목이래요. 되게 연해서 가공에 유리하대요. 니은도 맞고요. 기억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가보죠. 주민들의 대부분은 술록을 유목하면서 천막집에서 생활한대요. 이건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이죠. 다음 리을, 세계적인 밀 재배 지역으로 기업적 곡물 농업이 발달해 있대요. 이것은 스텝 기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1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냉대기후와 한대기후의 분포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툰드라 기후 관심 있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 냉대기후 지역은 전반적인 특징 그리고 경제활동과 식생, 토양들의 특징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키워드 드릴게요. 오키입니다. 오키. 자, 첫 번째 냉대기후 지역의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른 기온 특성 살펴보시고요. 냉대 기후 지역에 발달한 식생, 그리고 네 번째는 툰드라 기후 지역의 기온 분포 살펴보시고요. 하지 때와 동지 때 낮과 밤의 길이 차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 오키의 빈칸 내용들 채워서 수강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내용 말고 남아있는 냉대 및 한대 기후 지역 그리고 빙하 지역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빙하 지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